그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옳지않은 것. 일본의 순현재 가치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비용 편익비 둘 다 할인율에 따라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죠. 할인율이 크냐 작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거고, 이번에 내부 수익률은 공공 프로젝트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아까 얘기했죠? 자, 3번에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 효과가 총 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아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3조를 투입해 가지고 고속도로 건설의 국가 수송력 강화를 뭐 3% 향상시켰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국가 수송력 강화를 작년도보다 3% 향상시켰다 하는 것은 사실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효과하고 비용 자체가 비교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3% 자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비용이 효과보다 작은지 큰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3번은 그래서 맞는 편이에요. 4번도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뭐 2번은 뻔한 문제, 쉬운 문제고. 자, 문제 4번을 볼까요? 4번 보자. 정책 대안의 비교 평가 기준 중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여러 대안들을 비교할 때 내부 수익률이 낮은 대안이야, 높은 대안이야? 높은 대안, 기대 투자 수익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1번은 무조건 잘못됐고, 이번에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이렇게 나왔고, 3번에 아까 내부 수익률은 복수의 값이 등장할 수 있다 없다. 3번은 그 표현이고, 4번에 내부 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 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순현재 가치는 항상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안 해. 내부 수익률 자체는 규모의 경제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것도 비율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4번 표현도 맞는 거지. 이해했냐?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5번 나온 거 봐. 자, 총 비용이 80억, 1년 후에 120억. 그럼 예상되는 기대 투자 수익률은 얼마예요? 80분의 40이 되는 거니까 얼마? 50%지 뭐. 그래 안 그래? 뻔한 문제인데 뭐. 자, 그거 봤으면은 365페이지에 정부 업무 평가제도 출제순위 37입니다. 자, 일단은 정부 평가 자체는 이제 맨 위에 나온 거 보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거기 이름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책이나 사업에 관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를 점검, 분석, 평가하는 것을 정부무 평가 그러는데, 현행 정부 평가의 3대 원칙이 쭉 나오는데 밑줄 통합적 평가, 자율적 평가, 투명 평가 이 세 가지가 3대 원칙이에요. 이거 외워둬야 돼. 통합 평가를 얘기할 때는 자, 그거 들어보자. 과거에는 여러분들 개별법에 의하여 각종 정책 평가 이렇게 다 분산돼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걸 몽땅 없애버리고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자체에 근거하여 평가를 이렇게 하라고 일괄적으로 통합시켜 놓고 있어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모든 평가 방법을 통합시켜 놓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뭐 자율평가 다 아실 표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리할게. 거기 이제 쌍글 이번에 원칙 그 위에 5번째 줄 현재 그리고 그 밑에 끝에 또한 국무총리는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 3년마다 수정 보완한다 밑줄. 거기 여러분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혼동을 하는 게 그 밑에 보시면은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밑줄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수정 보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고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은 국무총리가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절차를 나온 거 보자. 첫째, 각 기관이 그 임무 달성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성과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 집행 과정을 점검. 집행 점검 나왔고,
세 번째, 역량과 성과를 측정 평가해야 한다. 이제 이때 이제 자체 평가, 특정 평가, 재평가, 합동 평가 등등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그 결과를 활용한다. 그래서 4단계 과정 나와 성과 관리 계획, 집행 점검, 그다음에 세 번째 자체 평가, 각종 평가하고 그다음에 평가 활용.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정부 평가의 종류로 왔는데, 자 일단은 조행정결의 자체 평가를 얘기할 때는 맨 앞에 표현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 민간위원이 얼마 이상 3분지 2입니다. 그 2분의 1 이상 밖으로 문제 한번 나왔었거든. 3분지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자체평가 실시한다.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번 나온 거 봐. 국무총리는 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평가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돼. 그래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국무총리가 재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평가. 자체평가한 것을 그걸 불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무총리가 직접 평가한다, 재평가한다. 이걸 메타평가라고 그래요. 무슨 평가? 메타평가. 메타평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평가 종합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자, 메타평가를 뭐라 한다? 평가 종합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평가 종합.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한다고 같은 표현들이고, 우측에 특정평가 나온 거 봐. 자, 국무총리 동그라미. 특정평가해주는 국무총리야. 자, 밑줄 어디를 대상으로야? 중앙행정기관입니다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돼. 알았습니까? 공공기관도 제외가 됩니다.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체, 또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국가적 사회적 현안에 대두된 사안, 혁신관리 및 대통령이 정하는 대상 부분에 대하여 특정 평가라고 이를 공개한다, 한다? 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쌍가루 4번에 합동평가 나온 거 봐.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데, 자, 이때는 뭐냐, 거기 앞에 밑줄 단체 또는 그정이 위임사무야. 우리가 이제 그 지방사무를 얘기할 때는 고유의 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어 없어? 그렇죠. 이것은 위임사무야. 여기 보자. 단체조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한 사무, 단체가 위임받은 것을 단체임사무라 그러고, 장이 위임받은 것을 기관임사무라 그러죠. 둘 다 위임사무.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주요 지책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밑줄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밑줄 관계행정기관과 합동평가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형태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그런데 공공기관 자체를 얘기할 때는 외부기관이 평가합니다. 두 번째 줄 중간에 외부기관.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앞의 내용을 내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을.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자, 기출문제 1번을 또 보도록 합시다.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에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고 얘기했고, 지방자치 합동평가위원회가 있어. 아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사무 국고보조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산하에 합동평가위원회가 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2번 표를 만든 거예요.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어디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한다, 안 한다?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나온 거 보자. 정보무 평가. 아까 자체평가, 통합평가, 투명평가 세 가지 형태의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맞고 성과 관리 강화를 맞다고 봐야 되겠고, 정보평가위원회 설치. 요 4번 같은 경우에 정부 업무 평가 기본위원회 설치해서 평가하는 거 이름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국무총리 상위 평가 기능 강화. 그건 아니겠지, 여러분들. 그죠? 정답은 4번이. 자체 평가를 역설한 거지. 지금 얘기한 상위 중앙 국무총리 상위 평가 자체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 아까 여러분들 평가의 3대 원칙에 자체 평가란 말 나와 안 나와? 국무총리 평가 그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상관되는 거고, 정답은 5번으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자, 3번에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놓았는데,
1번에 조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 전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아까 민간위원 자체는 몇 명? 3분지 이하. 중앙이나 지방이나 무조건 3분지 이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 잘못됐고. 4번은 보지 마세요. 4번은 이 문제 낼 때 그 아들이 시험 본 거야. 아니면 본인이 공무원 시험 봤든지. 그거 누가 외우냐 그거를. 그냥 미친놈 다 있어요. 이 문제 낸 새끼한테 물어본 지도 답 몰라. 자 넘어가 보자. 아이 나쁜 새끼야 이런 새끼가 무슨 문제를 내고 있으니. 5번에 현행 정보무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가. 1번 정보무 평가는 국정 운영의 능률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에 대상 기관이 정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무조건 2번이죠. 공공기관도 평가장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 넘겨보자. 출제순위 38 미래지키법. 자 델파이 기법이 출제에서 많이 나오죠. 출제는 델파이 기법이 중점이 되고 정책 델파이가 가능성의 문제로 등장을 해왔고 게임 이론을 묻는 것들도 가끔 출제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측기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투사, 예견, 추측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투사 자체는 이걸 이제 경향보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외사법, 추세, 연장선, 예측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건 과거부터 특정까지의 추세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야. 경향을 이걸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야. 이걸 미래 요 바깥을 보이라 그래. 그게 보를 예측한다. 요 바깥을 외삽이라 그래. 그래서 외사법이란 말을 쓰는 거고. 연장해서 미래 예측했다. 추세 연장선 예측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걸 대표하는 게 시계열 분석이야. 거기 여러분들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나왔죠. 거기 이제 추세 연장선 예측 나왔고 근거는 지속과 규칙이지. 주택보급률 1960년부터 2016년도까지 분석하면은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죠. 그 규칙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 시계열 분석, 뭐 선형, 경향, 추정, 불연속 추정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박스 안에 시계열 분석 하나만 꼭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예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수학적인 이론, 공식, 명확한 가정, 명제에 근거하여 예측하는 것이 지금 이게 예견이에요. 이걸 이론적 예측이라 그래서 수학적인 공식 이론에.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이론적 예측이란 말이 나오지. 근거는 이론이고 이를 대표하는 거 선형계획, 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다 하나 더 그러자. 그다 게임 이론. 게임하다 할 때 게임 이론. 여기다 예견에 들어갑니다. 자, 추측은 거기란 거 보자. 특정일의 주관과 직관에 근거한 예측이야. 주관적 예측. 이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죠. 델파이 기법, 패널, 브레인스토밍, 교차 영향 분석, 명목 집단 기법, 스트링 보디, 변증법적 토론, 몽땅 다 추측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형태에서 출제는 델파이 기법의 집중적인 문제로 등장했다고 예상했어요. 했는데 요 가운데 투사가 예견을 묶어서 양적 예측이라 그러고 추측을 질적 예측이라 그래. 그게는 양적 예측하고 질적 예측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질과 양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델파이 기법 나온 것 좀 보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에서 델파이는 여러분들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있는 신전들이 있는 도시 명칭이 델파이, 델포이란 말 들어봤죠? 뭐 델포이 신전 들어봤잖아 그런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명칭을 48년도 미국의 최고의 사회과학 연구소 랜드 연구소에서 델파이 기법 자체를 개발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전문가 집단들한테 예측하는 건데 그들의 주관과 직관에 근거한 예측이야.
근데 그 주관과 직관을 예측할 때 설문지를 활용해. 뭘 활용한다? 설문지. 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게요. 이게 보자. 한국 2100년도 한국의 경제 상황을 델파이 기법으로 예측하려고 그래. 그럼 제일 먼저 설문을 먼저 작성을 해.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로 가지고 보자. 삼성경제연구소 설문을 쭉 작성을 하죠. 그죠? 그리고 요걸 이제 각 대학 교수들 50명을 선발해가 이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야. 경제학과 교수들. 그 설문을 이메일로 보내는 거야. 그럼 내가 요쪽에 창원대학교 경제학과의 최 교수자. 그럼 나의 의견과 일치하는데 여러분들 이메일 통 열고 체킹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로 회송을 시켜. 그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각 대학 교수가 응답한 결과를 통계집계 처리합니다. 일본은 전체 교수 100명 가운데 몇 프로 쭉 나오겠지. 그럼 가운데 응답의 빈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 있겠죠. 뭐 30, 20, 70인데 이건 2%. 가장 낮은 걸 잘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5지를 4지로 다시 작성해. 남은 것 같고. 다시 보내. 자, 내가 아까 최 교수야. 첫 번째 응답은 1번에 5번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1번에 5번이 없었어. 응답을 바꿔 안 바꿔? 바꿔야 되겠죠. 바꿔서 체킹해 다시 보내. 똑같이 통계집계 처리. 그 결과 아까 얘기한 식으로 통계집계 또 첨부. 그걸 3회 4회 계속 반복하면 하나의 이견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 예측하는 거 델파이 기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개점에 2번에 어떤 문제를 예측함에 있어 의견의 일치를 본다. 전문가 집단 나왔죠. 3번에 두 번째 줄 설문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나오죠. 패널이나 위원회는 이제 대면 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문으로 대치. 자, 특징 나온 거 보자. 각 대학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1번에 익명성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결과를 종합해서 다시 돌려줬다. 먼저 의견을 수정할 수 있게끔 했고, 세 번째 직계 형식으로서만 제시한다. 그 4번에 사이버네티스 기법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적어보자. 단기적 환류를 중시한 자동 제어 장치라고 적어놓으세요. 단기적 환류를 중시한 자동 제어 장치. 단기적 환류를 중시한 자동 제어 장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3회 4회 계속 반복 해설했어요. 그게 환류예요. 가장 열악한 응답은 잘라 안 잘라. 그게 제어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용 이해해서 가져가시고. 자, 뭐 장점은 예측 관련된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고 다뤄질 정보의 양을 증가할 수 있어요. 아울러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지식과 자극도 할 수 있고 전문가한테 예측하는 거니까 미래에 대한 위협을 그만큼 감수할 수가 있어 없어. 이게죠, 여러분들. 익명성에 근거해 솔직한 답변도 유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항상 소수 의견은 잘려 안 잘려? 잘리고 전문가로 체면을 제다 보니까 제대로 응답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안 그래? 1번에 5번 잘렸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다음부터 응답 안 해. 에이 더러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 지나가는 애한테 네가 대신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설문의 방식이 응답을 좌우한다 안 한다? 하겠죠. 뭐 설문에 의해서 어떤 요걸 유도하는 설문들이 예로 많어. 여기 보자. 최근에 한국의 국정사태에서 최순실 사건에 의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번 무능하다, 2번 유능하다. 그럼 뭐로 해? 무능하다. 왜? 설문에서 평가받았다는 것을 전제해라 안 해? 하는 거 물어보면은 그건 무능으로 유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문의 방식이 응답을 좌우한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파트 살면은 아파트 여러분들 주민회의에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된 사람이 무슨 아파트 무슨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무슨 문을 자동문을 설치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해. 뭐냐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면은 뭐 작년에 뭐 인근 지역 아파트 어딜 비교해 보니까 문 자체를 자동문으로 변화시킨 지 도난 사건 자체가 70%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도난 사건 방지를 위하여
자동문 설치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인근 아파트 설치해가지고 도난 사건 70% 예방 이렇게 나왔으니까 설치하는 쪽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설문을 돌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 뻔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참 재미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설문의 방식이 응답을 좌우한다는 표현이고. 자, 이번에 정책 델파이는 여러분 좀 들어보자. 델파이 기법을 얘기할 때는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문제를 예측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건 틀려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 여기 보자. 정부가 정책과 관련된 대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정책을 얘기할 때 보통 정책 대안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대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 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다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할까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유도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또 이것은 여기 보자. 컴퓨터 여러분들 회의 방식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컴퓨터 토론 방식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인사혁신처에서는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잠정적인 정책 대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근데 군 가산점 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제시를 할까 할까? 하겠지. 그래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다가 팝업창을 띄워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사이버상의 찬반 토론 장.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의견을 교우하겠죠. 여기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갔다 와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할 친구 아니면 군대를 가지 않은 우리 여학생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고 또 공무원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의견도 들어가는 거고 현직 공무원 의견도 들어갈 수 있겠고 현역 군인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들어가서 얘기할 때는 이름을 밝혀 사이버상의 닉네임이야. 그래서 익명성이야. 그러다가 여러분들 토론이 무르익으면은 팝업창을 또 하나 띄워.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공개 토론회 2017년도 3월 10일 과천정부청사 제2강당에서 공개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니 토론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20분 선착순 모집 그리고 방청객 100분 선착순 모집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공개 토론회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찬성자 반대 10명 딱 앉혀놓고 청중이 지켜보겠죠. 그럼 공개 토론회 할 때는 앞에 편말에 이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익명성으로 했다 나중에 이름이 노출이 돼. 그걸 선택적 익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정책 델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회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전통적 델파이는 좀 전에 얘기한 델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합일되는 의견 노출을 강조하는 데 반해 정책 델파이는 주요 정책 이슈에 잠정적 해결책에 있을 수 있는 강력한 반대 의견 창출. 됐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원칙은 1번에 선택적 익명성 나왔어. 여기 봐봐. 초기 단계만 익명을 응답하고 주장이 표현된 이후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아까 참가자들의 선발 과정은 전문성이 아닙니다. 흥미를 갖고 있냐, 관심을 갖고 있냐, 식견을 갖고 있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대립된 의견의 표명을 구성된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방식을 활용한다. 그래서 그 정도 형태의 개념은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시계열 분석 시험지 안 나올 테고. 자, 어떻게 게임 이론. 자, 이 게임 이론은 우리가 해는 게임 이론이에요. 여기 보자. 경쟁 상담형이 취하는 합리적 전략에 대응하여 자신의 최적의 전략을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검토하는 기법을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카, 바둑, 장기 둔다, 고스톱 친다 다 게임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제시에 고스톱 치는데 선생님 앞에서 갑자기 이 친구가 똥상피를 딱 끄집어냈어. 근데 성상피를 냈을 때 이 친구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안 하는 게 하겠죠. 똥이 몇 장이야? 2장이겠지. 똥광이 하나는 있겠지. 고민을 했겠지. 똥광을 내냐, 쌍피를 내냐. 근데 내가 지금 광이 2개야. 그럼 제가 똥광을 내면은 독박이 아니야. 독박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똥광 하나 들고 있는 거야. 딱 예측이 되는데 나는. 되죠? 그럼 나도 똥쌍피가 있어. 똥피가 있어. 그럼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알았어요. 여기 보자. 그것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이 처하는 수학적, 확률적 전략에 대응하여 나의 전략을 수학적,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기법이 게임 이론이에요. 자, 그 종류는 N인 게임은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맞고 쳤다. 뭐야? 2인 게임. 세 사람이 코박고 쳤다. 3인 게임. 고스는 몇 명까지 있어요? 고스 몇 명까지? 예? 4명? 아니지. 아니, 광도 팔잖아. 몇 명? 5명? 아니지. 바닥 배 갖고도 광 파는 거야. 바닥 배 갖고도. 바닥에 또 깔려 안 깔려? 깔리잖아. 그것도 광 파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자, 화투 몇 장이야? 화투 1부터 몇 가지 있어? 12까지 있잖아. 12가 B고 11이 똥이고 몇 장? 48장 아니야. 거기다 쪼카 들어가 안 들어가? 쪼카면 2장 하는 경우 있고 하나 놓고 3개 하는 게 있잖아. 그럼 하여간에 바닥배에다 쪼카 하나 더 주면은 광 팔 수 있어 없어? 그렇게 한번 쳐봐. 6명까지 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 안 해봤구나 이들. 자, 하여간에 여기 보자. 그건 6인 게임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전략적 게임과 우연적 게임은, 전략적 게임은 노력이 반영된 걸 얘기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포카, 고스톱 이거 다 전략적 게임이고, 우연적 게임을 얘기할 때는 섰다, 직구땡, 홀짝, 이게 우연적 게임이에요. 에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제 원리에서는 정리할게. 기대 순이익의 극대화, 이런 건 쉬운 문제 안 나옵니다. 기대값 구하는 거예요. 기대값. 국민학교 교재 여러분들 5학년 책에 보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해야거나 하고. 내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맥스를 얘기할 때는 평상시에 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행운의 여신이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맥스야. 항상 나한테는 좋은 일만 발생해. 그럼 이 사람은 여기 전체해 보자. 여기서 고섭쳐. 내가 배가 좀 똥상피가 있고 구마피가 있어. 내가 점수가 나는데 9를 내면 최고로 많이 나는 게 42점. 똥상피려면 최고로 많이 나는 게 22점이야. 아까 9 내면 뭐 멍텅스리고 뭐 포고 흔들고 뭐 피박 뭐 해가지고 46점이라 가정해보자. 그러면 맥스는 큰 거 가운데 큰 거야. 그러면 9 마피를 내, 똥상피를 내. 9 마피를 내겠죠. 이게 지금 얘기한 맥스야. 자,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림 나온 거 봐. 맨 위에 맥스. 자, 거기 자연하고 자신 나왔는데, 비가 온다 안 온다, 자신 소풍 간다 안 간다 해서 4가지가 나오고 있지. 그럼 이 친구는 운이 있기 때문에 소풍 가면 비가 오다가도 안 오겠죠. 그래서 30. 소풍 안 간다. 그럼 갑자기 비가 와. 운이 있기 때문에 0. 그럼 30하고 0 가운데 큰 거는 30이야 0이야? 30을 선택하는 게 맥스 결정규칙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맥시민 결정규칙은 거꾸로 모피 법칙이야. 여기 보자. 한번 보자. 모피 법칙은 뭐예요? 재수가 없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아주 쨍쨍했는데 저녁 때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게야. 우산도 안 가져가서.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보니까 주머니에 그러자면 차비도 안 갖고 온 게야. 그 버스 카드도 안 가져오고. 그래서 주머니에 보니까 100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100원을 갖고 비를 맞으면서 막 공중전화 박스 가서 여러분들 100원을 놓고 이게 돈 전화를 했어. 근데 공중전화가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구걸을 했어요.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그 100원 받아가지고 옆에 또 공중전화 박스로 딱 들으니까 고장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100원을 집어넣고 하니까 통화 중이야. 전화기를 내리니까 반항구가에서 돈이 꼬로로 나오니 꼬랑으로 빠져. 얘는 재수가 있는 게 없는 게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피의 법칙. 난 재수가 없는 놈이에요. 그럼 재수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 발생이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가장 안 좋은 일 가운데 가장 극소화된 거야. 얘한테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해. 그렇지만 그 중에 그나마 좀 나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맥시민. 비용의 극소화야. 맥시민. 봐봐. 소풍 간다. 그러니까 얘는 안 좋으니까 비가 와, 안 와?
B가 와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소풍 안 간다. 그럼 또 B가 또 어떻게 안 옵니다. 오다가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5 가운데 그나마 안 것은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를 대안선택하는 게 바로 맥시민 결정 규칙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4번에 후의 최소화 미니 맥스 리그레스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건 후의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S는 상황이고 N은 대안이라고 가정해 보자. 지금 미니 맥스 리그레스를 얘기할 때는 미니 맥스 리그레스는 최대 후의 감정이야. 그 앞에 미니가 붙었지. 그 가운데 가장 적은 거. 여기 보세요. 이 후회란 말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기회비용 알죠? 기회비용이 바로 이제 후의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건 기회비용은 S1에서 가장 큰 건 얼마야? 150. 근데 여기서 이걸 선택하면 후회 안 하겠지만 이걸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하겠지. 야, 내가 이때 이걸 선택했으면은 50만큼 더 버는 건데. 그래서 가장 큰 값, 그래서 그 값을 빼주면 돼. 그럼 얼마? 후회. 50. 여기 얼마? 30. 이건 재료가 돼야 되겠죠. 요즘 가장 큰 게 얼마야? 135 아니야. 그럼 얼마? 25. 그 다음 재료. 여기 얼마? 45. 자, 이거 가장 큰 게 이거지. 재료. 여기 얼마? 17. 여기 27. 그럼 보자. SN1 자체가 가장 큰 후의 값은 얼마야? 50. N2는 30. N3는 45. 그러면 50, 40, 45 가운데 가장 후회를 적게 하는 건 뭐야? 30. 그래서 N2를 대안 선택하는 게 미니맥스 리그레스야. 알았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결정표를 좀 만들어 놓고 정리해 주세요. 진짜 이거 시험제라니까. 게임 이론이 계속 시험제 나왔어서 요새 좀 약간 좀 나올 때가 또 됐어. 약간 좀 게임 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좀 가져가는 게 낫고, 이건 이따 쉬는 시간 때 한번 여러분 직접 그려보세요. 이따 시간 들 테니까 쉬는 시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 377페이지 5번에 호르비츠 알파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재수가 있었던 경우하고 없었던 경우가 확률로 주어질 경우를 얘기해요. 확률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10개월 동안 재수가 있었던 경우가 3번이고 없었던 경우 7번이었다. 그럼 재수가 좋을 확률은 얼마야? 0.3. 그리고 재수가 없을 확률은 0.7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위에 그림 난 거, 옆에 375페이지 그림 난 거 봐봐. 소풍 가는 경우 기대효용. 소풍 간다, 비가 온다. 그럼 재수가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재수가 없는 경우지. 그럼 마이너스 10 곱하기 0.7 더하기. 그 다음에 소풍 가는데 비가 안 왔어. 그럼 30 곱하기 0.3 그러면 값이 나와 안 나와? 밑에 소풍 가지 않는다도 마찬가지야. 소풍을 안 간다, 비가 왔다. 재수가 있는 경우죠. 0 곱하기 0.3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0.7 그러면 값이 나와 안 나와? 그럼 한쪽은 2 나왔고 한쪽이 마이너스 3.5. 어느 게 커? 2가 크지. 그래서 소풍 간다를 대안선택하는 거. 그리고 알파 기준이에요. 알았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 6번 나왔죠? 베이즐, 라플라스 기준. 그걸 평균 기대값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런다? 평균 기대값 모형. 이건 확률을 알 수 없는 경우예요. 확률이 안 주어져. 그러면 똑같은 확률만 주면 되는 거야. 둘 다 재수가 있다 없다 얼마? 2분의 1, 2분의 1 줘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봐봐. 마이너스 10 곱하기 0.5 더하기 30 값이 나오고 소풍까지 마이너스 0.5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5 곱하기 0.5 이렇게 나왔나? 어제 일본에 계산하는 말은 뻔한 거예요. 나 뭐 말로 하는 또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10하고 마이너스 2.5 가운데 뭐가 더 커? 10이 더 크죠? 그 소품 간다를 대안선택하는 것들. 이게 베이즈 정리, 라플라스 기준, 평균 기대값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거기 보자. 선생님 보자. 성격이 좀 소심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맥시민이라든가 미니맥스 리그의 결정 규칙을 활용할까 안 할까? 소심하거나 좀 비관적인 사람들은 맥시민이나 미니맥스 리그를 선택하겠지. 후회의 감정만 따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좀 낙관적인 사람은 뭐로 한다 그랬어요? 맥스를 하겠고, 좀 과학적이라고 잡아낸 사람들은 여러분들 계산을 하겠지. 그런 사람들은 호립스 알파 기법이라든가 라플라스 기준을 보통 활용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좀 가지고 가시고, 현재 그 밑에 분석 기법의 맥스 플러스 A, 미니 플러스 B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A는 편익, B는 비용이다 이런 말로 왔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맥시 플러스 A란 말이 나와. 요 A는 바로 뭐냐? 요거는 편익을 의미하는 게야. 맥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어? 그럼 이거 요 N한 N2 N2에서 맥스의 결정 규칙에 선택할 거 그러면 계산할 필요도 없고 맥스가 편익이니까 편익만 비용은 볼 필요가 없어. 편익만 보는 게야. 편익 가운데 맥스 가장 큰 거. 뭐? N2를 선택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미니 다음에 뭐야? 비용. 그럼 비용만 봐 이것만. 근데 뭐야? 가장 작은 거. 그거 얼마야? 65. N3를 대한 선택하면 되겠죠. 요건 그 방법이야. 알았냐? 근데 이렇게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낼 때는 앞에서 선생님이 뭐 한 진짜 오랜 얘기인데 한 24년도니까 박사학위 받고 한 22, 3년 전인데 모 국립대학교에 행정학과 교수 모집 공고가 있어가지고 집이 냈어. 그러니까 돼가지고 이제 서류 전체가 통과돼가지고 면접을 세 사람만 뽑아가지고 이 사람 하나 선택을 하는 게야. 근데 이제 면접을 들어갔는데 나는 그 대학 참 희한한 게 런치 강의시켜. 강의시키고 물어봐. 대학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학원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앉아가지고 기립박수 치는 게야.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낙헌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러니 교수가 5명이 있더니 질문을 해. 인사행정 조직 다 물어봐. 다 답하니까 놀래. 그런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이걸 물어봐. 이것도까지 얘기했지. 그러니까 어우 대단하시네요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럼 뭐 하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게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 학교에 이제 전화를 해. 그 학교에 이제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통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뭐 실적도 좋고 그래서 될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방에 있는 모 국립대학이야.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지방으로 이제 이사 가야겠구나. 진짜 가서 이제 그 학교 생활을 해야겠구나. 식구들 다 데리고. 근데 통지가 불합격 통지가 날라왔어. 이해가 안 가는 게야.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중앙일간지에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다 해. 에? 일간지에 그 대학교 교수 초빙 비리 행정학과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됐어. 근데 국립대학교에 이제 총장이 이거 먹고 돈도 먹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화딱지가 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야 국립대학마저 이게 이렇게 좀 부패가 온상이 돼 있으면은 학교로 가는 게 이게 참 이게 힘들겠구나. 그 선생님이 그 진짜 그 비관을 했어요. 비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낙담을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원서도 제대로 안 냈어. 학교 뭐 뽑는 거 원서 안 내고 LI 학원 강의 돈이라고 그러죠.
막 그랬던 거지. 옛날. 그래서 옛날 이게 이 게임 이름만 하면 그 생각이 나. 씨. 자, 뭐 하여간에 거기 보자. 그렇게 좀 내용 좀 숙지해서 가져가세요. 알았습니까? 자, 선생님 시간 들 테니까 요거 한번 그려보시고 요거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지금 교무실 와서 물어보세요. 알았습니까? 자, 문제 1번을 좀 봅시다. 정책 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지기법 중 랜드 연구소 개발된 것으로. 자, 아까 랜드 연구소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관에 근거한 설문 활용 바로 뭡니까? 델파이 기법이죠.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번에 정책 델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일반적인 델파와는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다. 이번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다. 아까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 얘기했죠. 그러니까 3번 자체는 무조건 모든 단계 익명성 아니죠, 여러분들. 자, 4번에 정책 문제의 성격의 원인 결과의 전문성과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통찰력, 식견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4번은 그것을 맞다고 봐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거 하여간에 특정인의 주관과 직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게 안 큰 거야. 큰 거지 당연히 여러분들. 1번은 맞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정리할 거. 거기 맨 위에 3번 문제 그 인과관계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인과관계에 근거한 걸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이론. 그 이론적 예측, 예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시계열 분석을 얘기할 때는 이론적 예측이야, 투사야. 투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 2번이야.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회기 모형, 투입 산출 모형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몰라도 돼. 그냥 이거는 그냥 지금 얘기한 투사 예견 추측 가운데 다른 걸 대응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알았어요?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바로 공식이고 이론이야. 공식이고 이론이래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건 이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은 이론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투사에 들어갑니다. 투사. 자, 문제 5번을 보자. 다음 정산표에서 평균 기대값 라플라스 기준. 평균 기대값은 여러분들 확률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확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A를 몽땅 다 더해봐. 얼마야? 60. A2는 69. A3는 그럼 뭐가 제일 커? A3. 똑같이 뭐 그걸 나누는 필요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되지 뭐. 자, 넘겨서 출제 순위 39 지구공무원제. 자, 지역공무원 제도는 보통 출제 나올 때 수립 요건을 묻는 것이 계속 문제에서 거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립 요건에 관한 성격들 좀 가져가시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무엇인가 내용들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직업공무원제란 사회에 첫 발을 내딘 젊은이들이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 자, 명예로운 직업 밑줄, 전생일을 보낸다 밑줄, 즉 정고 유능한 인재 밑줄, 공직 매력 밑줄, 능력과 업적 밑줄, 승진 기회가 열려져 명예롭고 높은 지 밑줄 올라갈 수 있게 한 제도. 자, 직업공무원 제도는 여러분들 절대 국가, 절대 군주시대 때 중앙 상비군 제도, 직업군인 제도에서부터 직업공무원제가 이제 탄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수립 요건을 좀 보겠는데. 좀 전에 아까 밑줄 친 거에 바탕을 둬서 수립 요건이 해석이 돼요. 아까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 얘기했죠. 그럼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확립을 해야 합니다. 자, 현재 보자. 학원에서 여러분들 전화가 몇 분을 빼놓고 수업 시간을 문자가 안 간 경우가 있는데 지금 차 시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가는 차가 아예 없어졌어.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광명역에서 처음 출발하는 차가 8시 40몇 분에 출발해. 그러면 여기 오는 게 11시 10분에 떨어지겠는데 그건 너무 늦잖아. 현재 그래 중간에 그 전차를 타가지고 동대구에서 환승해서 오는 게 있어. 그게 첫 차야. 그게 10시 38분에 떨어지는데 동대구에서 타고 오는 환승이 무궁화야. 무궁화는 제 시간에 떨어져 좀 늦어. 그래서 무궁화하냐. 에? 무궁화 그러면 굉장히 느릴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 40몇 분 정도에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택시 타고 오면은 여기 10시 한 55분 정도에 들어와. 그러니까 당분간 수업 시간은 11시야. 11시 하고 1월 달은 어떻게 좀
바꾸든지 하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1월 달은 또 문제 또 새로운 문제를 좀 풀어봐야 할 거 아니야. 이론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1월 달은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12월 말까지는 그냥 이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철도공사에서 시간표를 저렇게 뭐 제기하기 전까지 힘들고 선생님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여기 떨어지는 게 10시 한 반쯤 떨어져 터미널에. 그것도 마찬가지야. 11시고. 선생님 전날 오면 되잖아요. 선생님 전날 수업이 수원에서 정확히 8시 50분에 끝나. 그럼 그 시간에 여기 오는 게 없어.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월 달은 좀 시간표를 좀 바꾸려 그래. 바꿔가지고 하면은 정 안 되면 전날 내려와야 되겠지. 내려오든지 정 안 되면 이제 강의 좀 그만둬야 돼. 상황이 좀 그래.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 노력해서 시간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여러분 이해. 내가 여러분들 피해줄 수는 없잖아. 알았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선생님 시간을 100방으로 좀 알아보니 있으니까 어떻게 좀 되겠지. 선생님 차를 끌고 선생님 차를 몇 분 끌고 왔었거든. 여기 죽겠어. 수업 그러니까 4시간 반 정도 끌고 와서 수업을 하려니까 비몽사몽이야. 너무 피곤해. 그건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12월 달 하여간에 요 시간에 합니다. 11시. 너희 수원 와서 수업 받든지 그럼.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와서 수원서 받든지. 자, 거기 이제 수립 요건에 관한 내용들 좀 얘기했는데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이란 말은 공직은 추천한 사명감 확립이 전제가 돼야 되겠고 전생애를 보낸다. 전생애를 보낸다는 것은 집권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돼야 돼. 그걸 정적인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신분 보장이 돼야지 전생애를 보내죠. 신분 보장 나온 거고. 전생애를 보내기 위해서는 재직자의 능력을 계속 개발해줘 안 해줘. 재직자의 능력 개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전생애를 보냈어요. 늙고 노후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안심하고 퇴직할 수 있는 연금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 나온 게 적절한 퇴직 연금 제도의 확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전생애를 보낸다는 것은 5번에 장기적인 인력 계획이 수립이 되겠죠. 그리고 전생애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생님 여기 보자. 뽕나무와 관련된 전문성만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뽕나무와 관련된 업무가 없어졌어. 그럼 내가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잘려버려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전생애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제가 되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가를 또 전제로 해야 돼. 그래서 옆에 나온 거 보시면 승진과 전직 융통성학부에서 일반가 양성이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다시 올라가서 젊고 유능한 인재 나왔죠. 우수한 젊은이의 채용 나왔고 젊고 유능의 늙고 무르게. 젊고 유능하죠. 그러니까 연령이나 학력의 제한.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 군합하는 학력하고도 연관을 지켜. 그래서 연령 및 학력의 제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직을 매력 있게 여긴다 그랬죠. 공직을 매력 있게 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단은 공직은 적정한 보수가 설정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8번에 적정한 보수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승진, 그 9번에 능력에 의한 임용 기회가 나온 거고, 자, 그 다음 높은 지위까지 승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공직의 구성 형태는 개방형이라는 게 있고 폐쇄형이 있죠. 폐쇄형은 최하위 계층에만 무료가 개방된 게 폐쇄형이야. 개방형은 모든 계층에 무료가 개방된 게 개방형이고, 그러면 상층부에 결혼이 발생됐다. 위범이 치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 뭐냐? 개방형이야.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승진 안 돼. 이게 안 되는 게야. 근데 폐쇄형은 여기에만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높은 지위까지 승진 잘 되겠지. 그러니까 높은 지위까지 승진 잘 되는 건 당연히 폐쇄형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자, 뭐 장점, 단점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실적주의에 관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좀 전에 직업공무원제 수립 요건 보시면은 2번에 정치적 중립하고 신분보장 그것하고 9번에 능력에 의한 임용 나온 거 있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앞에서 실적주의의 3대 특징이라고 배웠을 게야. 그래서 이 실적지와 직업공무원제도는 유사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다 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 직업공무원제의 오늘날 확립에 실적주의가 기여한 것은 사실이야.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등장 국가나 등장 시기에 있어서 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공통점 거기 나온 식으로 두 번째 줄 끝에 정식 인증 능력에 따른 임용 신분 보장 공통점 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자 박스 양자 차이점 나온 거 보자. 자 먼저 지국 공무원 제도를 얘기할 때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발달했고 이쪽은 미국에서 발달한 것 이렇게 나와 있고 농업사회, 산업사회 계급제 폐쇄형 직업 공무원제하고 계급제 폐쇄형은 어머니가 같은 형제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특정 국가에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선택했다. 그럼 그 나라는 보통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계급제나 폐쇄형의 형태를 취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실적제, 직위분리제, 개방형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같은 형제야. 특정 국가에서 실적제를 선택했다. 그럼 직위분리제, 개방형 형태를 취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행 관례적으로. 알았습니까? 이쪽은 인간 중심이고 이쪽은 직무 중심이고 이쪽은 생활급, 이쪽은 직무급. 생활급은 말 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급여체계예요. 직무급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보수가 지급이 돼. 내가 단순 직무를 수행해.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보수만 줘. 내가 흥부라고 할지라도. 근데 생활급은 흥부다 보니까 부양가족을 생각해야 하네. 내가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비록 구급이라고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생활급에서는 흥부는 자식이 몇 명이에요? 12명, 20명, 24명. 기록이 다 틀려. 12명으로 나온 기록도 있고 20명 나온 기록도 있고 24명까지 나와. 할이 많이 났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록 틀리대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하여간 부양가족이 만약에 24명이다. 그러면 24명까지도 고려해서 보수가 지급되는 게 생활급이에요. 어느 게 인간미가 있어? 생활급.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를 인간 중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비합리성, 합리성 나왔고 직업공무원제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일반과 양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뛰어나지만 실적주의는 전문가 양성이다 보니까 인사배치의 비신축성을 지니고 있다. 경력을 강조하고 경력무지, 공직을 생애의 직업, 이쪽은 항상 생애의 직업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거 봤으면 오늘 직업공무원제도는 각종 제도에 의해서 본질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 위협을 대표하는 것들이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최근 여러분들 개방형 임용제도가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정부조직법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법제화시켜 놓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직업공무원제는 개방형을 전제로 해요? 폐쇄형을 전제로 해요? 폐쇄형. 그래서 이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대표관리제를 얘기할 때는 자, 그대로 보자. 공직 할당제 아니야? 근데 직업공무원제는 아까 얘기한 능력에 따른 임용을 전제로 해야 해. 하잖아. 그러면 지금 얘기한 능력에 따른 임용을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하고 대표관리제 충돌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기관리제. 자, 물어보자. 후기관리제는 신분보장이야? 신분보장의 임의성이야? 임의성. 근데 직업공무원제를 얘기할 때는 강력한 생애의 직업 신분보장 아니야? 그래서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 쌍가루 사업은 보지 마세요. 정년 단축이라든가 계급 정년은 최근에 취재하고 또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정년이 요즘 연장되고 있잖아. 계급 정년 실시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보지 마세요. 1번이면 3번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봤으면은 39 기출문제 1번을 보자.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 공무원 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할 위험성이 있다. 2번에 사회적 평가가 높여야 한다. 3번 계획성 안정성. 저번에 일반가의 전문가야. 일반가 정답 4번이죠 여러분들. 자, 그 밑에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전통적인 관료제의 구성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 이번에 채용 당시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 발전 가능성보다 중시. 직업공무원제는 생애 직업을 강조해야 하네. 생애 직업을 보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직업공무원제예요. 그래서 전생애 직업공무원 그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사실 능력 임용보다는 더 중시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잘못된 거예요. 표현이. 알았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3번 4번은 다 맞는 표현이지. 그 다음 페이지. 자, 문제 4번을 볼까요? 4번.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거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역관주의하고 실적주의는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화될 수 없어 양제도의 혼합적 운영이 어렵다. 여러분들 여기 보자. 최근 어느 국가를 막느라고 양자를 결합해서 공직을 운영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잖아. 그럼 뭐야? 실적주의 아니야. 근데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식인 임명해가지고 역관주의 임명을 해야 해.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나 마찬가지거든. 이 말은 조화가 되고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 일본의 표현이 너무 지나치고. 2번 역관주의는 공무원의 청선性 확보는 용이하나 그 다음에 행정의 안정성이나 지속성 확보하기 어렵다. 니은번 자체는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직업공무원제 폐쇄형 임용제 공무원연대가 맞죠? 직업공무원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며 여러분들 전문가주의 지향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업공무원 계급제라든가 폐쇄형을 전제로 하는 거지. 그리고 전문가주의도 아니고 바로 뭐야? 일반가주의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도 표현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 미음번에 대표 관리자를 얘기했더니 행정의 책임성이나 공정성은 바로 형평성이야. 그런 걸 제고해. 대표 관리자는 소직적 형평성과 관련된다고 아까 이 계산했어요. 그런 건 맞지만 집행의 효율성은 아니죠. 아까 효율성과 전문성 저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아까 문제 풀어봤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뭐하고 뭐. 니은 이렇게 답이 형태 체킹. 자, 5번 문제 보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 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죠. 아니죠. 연령과 학력의 제한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387페이지 출제 순위 40 개방형 폐쇄형 그런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겠는데 이거 뭐 개념 정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편이기 때문에 대신 뭐 장단점도 뻔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할 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89페이지 자 거기 이제 현재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고위공무원단은 개방형 임용제도를 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해. 고위공무원단 구성은 3가지가 있는데 개방형 공모직이 부처자율직이 개방형 자체가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디귿번 나온 거 보세요. 중간에 파란색으로. 개방형 직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고도의 전문성 요구,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그 다음 공직 내부 또는 외부야. 적격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는 그 다음 1에서 상급 실국장급지 이 바로 고위공무원단이거든. 그걸 대상으로 하되 그 20% 그 실국장급 20% 범위 내에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정하로 되어 있다. 또한 소속 장관은 실국장 밑에 보조기관 이 보조기관이 바로 과장이야 보통. 요 과장 몇 프로? 20% 범위 내에서 별도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러니까 지금 과장은 고위공무원단은 아니겠지. 근데 그 20%를 별도로 개방형으로 지정하는데 이때 개방형은 과장 20%는 고위공무원이 아니다. 그냥 개방형직이지. 자 그리고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도 고위공무원단이 존재하거든. 그럼 그 밑에 시도별로 뭐로 나왔어요? 그 다음 밑줄 시도는 1에서 5급 10%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군 자치구 어떻게 나왔어요? 2에서부터 6급이었다가 5급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바뀐 내용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거기 시군 자치구는 2급에서부터 5급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10% 범위 내에서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좀 숙제서 가져가시고. 알았습니까? 이건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외워두시고. 대신 여러분들 그 밑에 그 박스 위에 중간에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찾았습니까? 직무 수행 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말 나왔나? 나오고 그 다음 있죠.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직무 수행 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그것도 좀 체킹해서 가져가시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 폭넓은 질 같은 일반가 양성의 일반가는 개방형이야 폐쇄형이야? 폐쇄형. 정답 1번이고. 자,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개방형 인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리호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개방형은 승진기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루어진다.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 장악력 약화를 처리한다. 공직 침체에 무사한 일, 병연상을 억제한다. 민간 부분과의 인사규류 적극적인 인사행정.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고위층 자체가 개방형으로 뽑을 때는 사람을 아무나 제가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최은순이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뽑는 거 봐봐. 지 마음대로 뽑아봐봐. 그의 역량을 강화시켜 안 시켰어? 시켰죠. 굉장한 강력한 집권력을 갖게 되잖아. 그런 걸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번은 조직 장악력 강화를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2번 지문 좀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문제 3번.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와 거리가 뭔가? 1번. 경력 개방형 직위. 그 경력 개방형 직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예외적으로 민간인만 선발하도록 돼 있어요. 이 2015년도 7월 달에 도입된 거야. 최근에. 개방형 가운데 경력 개방형 직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것은 여러분들 공직 내외지만 이것은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알았습니까? 지문 나왔으니까 외우세요. 그러니까 3분의 1번은 잘못했지. 거기 해설 나와 있네. 공무원과 민간이 경쟁의 최적 개방과 달리 민간인으로만 개방형 직위를 한다. 2015년 7월 달에 도입해라. 나오죠. 그거 좀 가지고 가시고. 이거 1번 잘못된 거고. 이번에 20% 범위 아까 얘기했고 여러분들. 공모직위는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 고위공무원단 배웠나 안 배웠나? 배웠지? 그건 나중에 얘기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개방형만 치중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우측에 여러분들 문제 5번 나온 거 보자. 개방형 인사관리의 장점이 아닌가. 아까 직업공무원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방형이야 폐쇄형이야? 폐쇄형. 정답 몇 번? 2번이지 뭐. 됐죠? 거기 1번하고 3번하고 4번도 가져가야 돼. 적극적으로 외부에 전문가를 유치할 수 있잖아. 적극적 인사행정에 도움을 준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출제 순위 41을 보겠습니다. 징계제도 및 소청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도가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도는 아니지만 유사징계로 할인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징계제도는 견책에서부터 파면까지 해서 7가지, 6가지가 나올 게야.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예요. 전과가 뭐야? 전과. 앞에 가오야. 앞전자. 너 지금 전에 과오 있지 않냐? 그 과오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 반성하게 하는 것. 이 바로 견책이에요. 가장 가벼운 징계 6개월간 승급금지입니다. 승급은 호봉의 상승인데 1년에 1호봉씩 올라가. 근데 견책을 받으면 1년 6개월 만에 1호봉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감봉은 1에서부터 3까지 봉급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금지입니다. 정직은 계월수는 같지만 자 보수 전액이란 말 밑줄. 과거에는 3분의 2였다가 바뀐 거야. 그리고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지만 별도의 보직이 없고 18개월 동안 승급금지입니다. 강등은 현재 직급보다 1단계는 직급을 임용되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나 3개월 동안 보존. 이것도 바뀐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이야. 1에서 3이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강등은. 자, 해임과 파면은 완전히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것을 해임과 파면이라고 그러죠. 근데 해임은 3년 내에 공무원 될 수 없고 퇴직금엔 영향이 없어요. 근데 파면을 얘기할 때는 거기 보자. 5년 미만인 보지 마시고 그냥 5년 이상만 보면 되는데 퇴직금의 2분의 1만 받아가. 한군 기여제라 했어요? 비기여제라 했어요? 기여제.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한 것만 가져가. 정부 못 줘 그거야. 정부랑 함께 반반씩 내는데 정부가 반 안 주겠다 그 말입니다. 5년 내에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직위해제는 보직을 빼앗고 일정 기간 동안 대기 명령을 내리죠. 그 대기 명령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이 3개월 동안에 별도의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은
징계위원회 동의로도 공무원직을 박탈.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동안 대기 명령을 내리고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교육 훈련을 여러분들 실시해. 그래도 별로 여러분들 능력 회복이 없어. 그리고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여. 그럼 기관장이 어떡하냐? 징계위원회 동의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직권으로 옷을 벗게끔 한다 그 표현이에요. 좌천은 한직발령. 권고사직은 뭔지 알죠? 직권면직 나온 거 봐. 폐직 또는 과원 발생 등의 경우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직권면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개념 좀 믿으시고. 일단 소송심사위원회 나온 거 봐. 자, 거기 국회사무처 밑줄, 법원행정처 밑줄, 헌법재판사무처 밑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밑줄. 여기는 별도의 소송심사위원회가 각각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설치가 된 소송심사위원회를 얘기할 때는 잘 봐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거기 보자. 상임이야 비상임이야? 비상임이야. 상임이 아니야. 근데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송심사위원회는 틀려. 위원장 1명과 2명을 포함해서 일단은 5명에서 7명이 다 상임위원이야. 아우러 별도로 상임위원 숫자의 50%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란다? 하고 비상임위원은 몽땅 다 뭘?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부하고 소송제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선 의무적 전심사항이란 말이 나왔나.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소송심사를 반드시 먼저 해야 돼. 이건 지금 얘기한 임의적 전심사항이 아니야. 의무적이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알았습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뭐 그 정도는 내용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좀 보자. 문제 1번.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옳지 않은 거. 1번.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관한 불이익 처분을 했다. 소송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번에 임용권자는 거기 봐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금평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맞아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직위 해제야. 쉽게 얘기하면 직위 해제 사유에 들어가는 거야. 3번에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징계제도에 들어가요? 아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도는 여러분들 견책, 감봉, 강등, 해임, 파면 얘기했잖아. 이거 아니지. 4번 해임 처분 3년, 파면 5년. 맞네. 2번에 고충처리제도하고 소송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보겠는데, 자 여러분 그 들어보자. 고충처리는 공무원의 고충을 처리한 건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소송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중앙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겸임을 하고 있어요. 겸임을 해. 근데 하나 유의할 게 고충심사하고 소송심사 내용은 완전히 틀려. 소송심사의 대상은 공무원의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야. 징계, 이해와 준한 유사 징계를 대상으로 해. 근데 고충심사는 고충을 처해 주는 거야. 고충. 신분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고충이야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소송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결정 자체가 아까 법적인 강제력이 있어. 알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자.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요. 기관장 자율적 재량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우리는 기속행위라고 얘기하는 거고 법적 구성력.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재량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속행위란 말은 안 써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거기 보자. 1번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OX 5죠. 2번 둘 다의 결정이 기관장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심사위원회만 기속한다 그랬죠.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행위가 아니건 재량행위라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2번 잘못됐고 3번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송심사위원회가 겸임한다고 계산했어요. 했잖아.
4번에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기타 그 이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 그 표현은 맞습니다. 자, 봤으면 문제 3번을 보자. 자,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 공무원을 수직적 이동하는 내부 임용 전직과 전보. 전직과 전보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죠. 전직은 직렬 간의 수평적 이동이야. 행정직렬에서 세무직렬로 이동하는 것. 전보는 동일 직렬 내의 수평적 이동이야. 동일 직렬 내 행정직렬 내에서 보직 변경이야. 그래서 전직은 시험을 봐야 돼. 전직 시험. 전보는 시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수평입니다. 1번 잘못했고. 이번에 강등 나왔는데 이건 2015년도 문제인데 15년도만 하더라도 3분의 2를 감한다 그랬거든. 올해 들어와서 이걸 전액으로 감하는 걸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들 그 3분의 2거는 올해 바뀐 거다. 이제 3분의 2를 전액으로 바꿔야 합니다. 뭐 3번 질문 나신 건 보자. 청렴하고 투철한 공무원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다른 공무원의 기업에 대한 공무원은 특별 승진 임명하거나 일반 승진 시험에 우선 응하게 할 수 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 4번도 봐봐.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직에 휴직을 명해야 한다. 그 지문들 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만 몇 세에 나왔어요? 8세 이하의 자녀입니다. 만 7세 아닙니다. 만 8세예요. 만 8세면 우리나라 나이 몇 살이야? 9살이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보통? 2학년 이하.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나온 거예요. 됐죠? 자, 문제 4번을 보자. 우리나라 내부임용 제도에 대한 설명 드린 거. 승급은 호봉의 상승에서 1번은 맞아요. 전보는 동일 직급 직렬 내에서의 보직 변경 맞아요.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아니죠. 퇴직금의 2분의 1만 받아가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3년이야 5년이야? 5년이죠. 그 4번에 아까 직권 면직은 폐직 또는 과음 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의 공무원 직무 받아. 그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문제 5번을 보자. 우리나라의 5번 문제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현행 인사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일단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복, 견책 맞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 단에는 정부조직법상 나온 거 봐. 실국장 등 보조기관 분야 이해상들은 보좌기관도 포함이다.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보좌기관도 하여간에 상급 이상이면은 고위공무원에 들어갑니다. 알았습니까? 3번에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은 다음 각 호에 어디에 해당하면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될 수 없다 해가지고 거기 일단은 그 2번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란 말 나오고 3번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 당연히 지금 얘기한 소청심사위원이 안 되고 33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아는 사람들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33조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나오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4번 나온 거 보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본부에 전임하라면 노동부 장관의 그게 키워드야.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소속 장관이에요. 임용권자예요. 알았습니까? 임용권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노동부 장관한테는 뭐를 내?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은 누구한테 한다? 노동부 장관이에요. 또 하나,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우리나라 같은 노동상권 가운데 여러분들 단체행동권은 인정이 안 되고 단체교섭권이라 단결권은 인정되는데 그러면 행정부 공무원의 단체교섭은 누구하고 한다 그랬어요? 인사혁신처장이야.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좀 구분돼야 돼. 알았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노조 전임자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 소속 장관, 임용권자 다 좋아. 6급 이하는 무조건 임용권자, 소속 장관이 여러분들 저거 하는 게 임용하는 게야. 6급 이하는.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근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6급 이하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이제 소속 장관이라는 거 임명권자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알았냐? 설립 신고서는 누구한테 제출? 노동부 장관. 자, 교섭은 누구하고 해? 인사혁신처장. 다 틀리지? 출제에서는 그거 여러분 주체를 바꾸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그 형태까지도 그냥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